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부는 미국, 중국, 영국, 한국 학자의 주제 발표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순서로 로욜라 유니버시티 시카고의 갈렙 김 교수님께서 코로나19가 미국 아동의 삶과 인권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발표는 사전 녹화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욜라 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에 근무하는 케일럽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동권리 국제포럼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 주제와 순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비드-19 팬데믹이 미국 아동의 삶과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해보고 이들 아동과 가정에 제공되어진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소개하며 코비드-19 이후에 아동의 인권과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의 기본적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 미국 취약계층 아동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를 한국의 현 상황과 비교하여서 한국 아동의 권리를 보다 신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코비드-19 팬데믹이 미국 사회와 아동복지에 미친 전반적인 영향과 현재의 사회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취약계층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코비드-19는 소수 인종이나 저소득 빈곤계층이 백인이나 고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제도적 인종차별주의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계층 간 빈부 차이를 더욱 심화시켜서 트리플 팬데믹스라고 하는 사회 현상을 부각시켰습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첫 번째 팬데믹이고 제도적 인종차별주의로 인한 피해가 두 번째 팬데믹, 그리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세 번째 팬데믹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정이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게 됨으로써 이들을 위한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과 빈곤 아동의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인 미국의 아동복지 분야가 이제는 공중보건 서비스와의 협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건강, 의료, 교육 등 아동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팬데믹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 견해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한 No Mask Policy나 코비드-19을 우한 코로나로 명명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동의 생존이나 의료, 또 보호, 안전과 같은 기본적 권리보다도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국 및 이익 우선의 정책으로 인해서 백신을 독점하는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지구적 협력이나 제3국가의 아동의 기본 생존권을 경시하는 사회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하여 이제 코비드-19 팬데믹이 미국 아동의 기본 인권에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종 간 소득계층 간 사망률의 심각한 격차입니다. 코비드로 인한 아동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연령을 통지한 인종 간 사망률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도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백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수 인종인 원주민이나 흑인, 라티노 인종의 사망률은 백인보다 2배에서 3.3배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소수 인종의 아동은 백인 아동보다 코비드로 인해 희생된 가족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을 잃은 아동은 4만 3천 명 정도인데 이들 중 55%의 아동은 소수 인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수 인종이 35%임을 감안해 볼 때 소수 인종 아동의 부모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244명 아동의 사망률만 따로 비교해 보면
인종 간 격차는 더 심각함을 보입니다. 즉 소수인종 아동의 사망률은 백인 아동보다 2.1배에서 7.6배까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빈곤 가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뉴욕시의 통계를 보면 연 가계소득이 2만 5천 불 이하인 최극빈층은 연 가계소득이 24만 불 이상인 최상위층보다 약 3배의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종 간 소득 계층 간의 사망률의 격차는 개인이나 인종 간의 차이가 아닌 취약한 소규모 주거 공간, 노동력 집약적인 작업 환경과 오랜 시간의 근무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근로 환경,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 영어권 이민자의 정보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 결정 요인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오른쪽의 지도는 시카고시의 지역별 소득 수준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을 상호 비교한 것입니다. 시카고는 미국 내에서도 인종 간 지역 격리가 가장 높은 도시인데 우편 상단의 짙은 청색의 지역은 높은 가계소득을 보이는 백인 지역이고 중심부와 그 아래의 붉은색 지역은 흑인과 라티노가 모여 사는 도시 빈곤 지역입니다. 이 지도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인 고소득 지역과 소수인종 밀집 지역 간의 사망률은 약 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카고시에 거주하는 흑인은 30% 정도이나 코비드로 인한 시카고 전체의 사망자 가운데 72%가 저소득 지역에 사는 흑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의 지도는 코비드-19의 피해와 미국 사회의 제도적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3중 팬데믹의 한 실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수인종 아동의 빈곤율 증가로 인한 기본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라티노와 흑인의 실업률은 각각 18.5%, 16.7%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이들 가정의 빈곤율도 증가하였습니다. 흑인의 빈곤율은 26.3%, 라티노의 빈곤율은 26.9%로 백인의 12.3%보다 2배 이상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인종 가정의 빈곤율 증가는 곧 소수인종 아동의 빈곤율 증가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비드 이전에는 감소 추세였던 아동의 빈곤율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흑인 아동은 29.2%, 라티노 가정은 27.3%로 증가하여 백인 아동 빈곤율의 약 3배가 되었고 전체 아동의 평균 빈곤율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자녀의 빈곤율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싱글맘 가정의 3분의 1이 빈곤 가정인데 코비드 기간 동안에 싱글맘의 실직률이 가장 많이 증가함으로써 이들 가정의 빈곤율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동의 빈곤율 증가는 곧 아동의 기본 생존권인 의식주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는 17%의 아동이 일주일간 충분히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기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기아의 문제는 단지 끼니를 굶는 아동의 숫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특히 아동이 겪고 있는 기아의 문제를 인종 간 비교해 보면 백인 아동은 9%, 라티노 아동은 31%, 흑인 아동은 29%, 그리고 아시안 아동은 20%가 기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결식 아동이 연령별 또 학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3에서 8%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빈곤율의 증가는 또한 주거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월세나 몰게이지를 지불하지 못해서 홈리스의 위기에 처한 흑인과 라티노 가족은 백인 가족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인종 가족의 높은 주거 퇴거율과 위의 도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수인종 아동이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갖고 있는 기존의 홈리스 위험도를 고려해 볼 때 코비드로 인한 아동 청소년의 홈리스 문제가 향후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의 교육권 침해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학교 폐쇄와 온라인 수업은 빈곤 가정과 소수인종의 아동에게 불공정한 교육 기회와 학습 성취도의 차이를 심화시켰습니다. 우편의 도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질적인 온라인 수업을 받는 흑인과 라티노 학생은 백인 학생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 수치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빈곤 저소득 학생의 경우에는 질적인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교육 기회는 가정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결정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흑인 학생의 25%는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나 컴퓨터가 없고 빈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은 약 35%가 온라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인종이나 빈곤 가정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아래의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코비드 기간에 고소득 가정의 학생과 저소득 가정 학생 간의 수학 과목 진도 성취도는 80%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계층 간의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의 학업 진도가 늦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학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학생의 수가 코비드 이전의 5%에서 많게는 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불공정한 교육 기회와 학업 성취도의 차이 외에 빈곤 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받는 급식과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없는 13%의 학생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60%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서 이들의 건강과 심리 정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신 건강과 행동 장애의 문제로 인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아동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코비드-19는 아동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티네이저의 경우에 53%가 코비드 기간 동안에 이전에 없었던 불안, 집중력 저하, 외로움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수치는 코비드 이전의 통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수의 부모와 아동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심리 정서적 문제가 코비드 기간에 더욱 심각해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심리치료의 기회는 소득 계층 간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산층 이상의 아동은 부모의 의료보험을 통해서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민영의료보험의 정신치료 청구비는 증가하였지만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보장이나 또는 Child Health Insurance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심리치료 청구비는 50%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 중에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에 성소수자 아동의 73%가 불안을 느끼고 67%가 우울증을 갖고 있으며 48%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수인종 아동의 심리 정서적 문제는 이들 아동의 사회적 결정 요인과 맞물려서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흑인 아동의 경우 인종차별주의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나타난 경찰관의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와 같은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흑인 아동의 65%가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 아동의 경우에는 우한 바이러스 명칭으로 인해 엔타이 아시안 인종차별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스탑 AAPI H에서 실시한 서베이에 응답한 아시안 아동의 약 80%가 타인종으로부터 차별이나 모욕 그리고 폭력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서 아시안 아동은 코비드 질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더 많은 정서적 문제를 갖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인종차별은 행동장애와 비행으로 인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조기 석방 비율과 이해 수용률입니다.
코비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가출소나 조기 석방이 백인 아동의 경우 10%인 반면 흑인 아동은 2%, 라티노 아동은 3%만 조기 석방되어서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소수인종 아동의 수용 비율은 백인 아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에서 1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인권과 관련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뉴욕주의 자료를 보면 붉은 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팬데믹 초기에 증가된 아동학대의 신고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감소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감소는 학교 폐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CDC 조사에 의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증의 폭력이나 학대를 받은 아동과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아동의 숫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기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팬데믹은 피학대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학대 아동을 보호해 오던 위탁가정이나 그룹홈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락다운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피학대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의 인권 문제는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3중 팬데믹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와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미국 사회가 어떠한 지원을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제공한 보편적 재정 지원을 보면 케어스라고 하는 특별법을 통해 약 80%의 미국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또는 경기부양금을 지급하였고 부모의 취업 상황과 자녀의 수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아동수당과 실직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의료보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급여보호 지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의 그래프는 6세 이하인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독특한 상황에 따라 지원된 재정 지원의 총액을 보여주는데 이 표의 왼쪽에서처럼 부모 모두가 직장을 갖고 있고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에 26,600불, 그리고 한 명의 부모만 실직한 가정의 경우에 67,826불, 그리고 두 부모가 모두 실직한 경우 10만 9천 불,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의 재정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외에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왔던 원격 치료, 텔레헬스 서비스의 제도를 완화하여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원격 치료의 이용도가 코비드 기간 동안 3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사회 필수 요원으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백신 접종의 1차 우선권을 주었고, 이들이 일하는 비영리 복지기관에 급여보호 지원금을 제공해서 모든 사회복지사의 고용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또한 복지기관의 그 예산을 코비드-19 대응을 위해서 유연성 있게 쓰도록 승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연방정부의 보편적 재정 외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선별적 지원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주나 도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실직자를 위한 실업수당, 저소득 가정을 위한 식음료 지원금,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무료 도시락센터를 운영하고 위탁가정과 그룹홈 아동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이들의 자립지원금을 27세까지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 아동복지 서비스인 테너프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현금 지원을 증액해 주었고 강제 퇴거 금지와 월세를 면제하는 등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도 기존의 서비스를 모두 변경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2017년부터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복지기관과 연계한 아동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브레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아동복지 서비스로 대체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과 온라인 상담 서비스 프로그램,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 그리고 케어 패키지와 음식을 배달해주고 컴퓨터를 지원하거나 또는 부모 지원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아동복지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팬데믹 이후에 아동복지 향후 발전 방향과 인권의 증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비드-19는 지난 1년 반 사이에 일어난 질병이지만 이에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전 생애 발달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부모나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점차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낮아진 학업 성취도로 인해 학교 중퇴나 장래의 취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재정 지원으로 인한 복지 비용의 부담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코비드-19의 영향을 중장 단기로 분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록 미국 정부가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에게 많은 지원을 하였지만 아직도 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나 난민들, 그리고 제도권에서 소외된 극빈계층의 아동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권의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아동들을 위한 도움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 못지않게 3중 팬데믹을 초래한 불공정한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사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문화 공정 참여에 대한 DEI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점차 다문화 가정과 소수인종 아동이 많아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인종 간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코비드 기간 동안에 미국의 소수인종과 저소득 가정이 경험한 3중 팬데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다인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아동을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아닌 서비스의 주체로 인식하여 소수인종이나 저소득 가정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일상적 경험, lived experience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의사표현과 참여를 대면 관계와 언어로만 국한하지 말고 음악이나 시, 사진, 댄스 또는 버추얼 세상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아동의 참여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의사결정의 지연과 많은 시행착오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감당해내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수평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서구 문화보다는 유교권의 장유유서 문화를 가진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학회들을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아동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토론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발표를 통해 코로나19가 아동에게 얼마나 위험이 되는지, 특히 소수인종이나 빈곤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중국 천진사범대학 추이진아이 교수님께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중국의 아동 권리 현황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 역시 사전 녹화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各位专家，大家好。今天我要发言的题目是新冠肺炎疫情下中国儿童的权利现状。此次发言内容主要包括儿童权利的概念界定、新冠肺炎疫情下中国儿童的权利现状，以及中国政府及相关部门的工作情况3个部分。首先，儿童权利的概念界定。
儿童是社会发展过程中不可缺少的重要组成部分，儿童的健康成长与国家的发展密切相关。自1924年日内瓦儿童权利宣言通过以来，保障儿童权利理念逐渐成为了世界各国的共识，得到了社会的广泛关注。1959年11月20日通过的儿童权利宣言中再一次强调给予儿童特殊照料的需要，儿童权利逐渐成为了学术研究的重点。对儿童权利保护程度的高低也成为了衡量社会进步与否的重要指标。1991年12月29日，中国批准加入《儿童权利公约》以来，在宪法和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等相关的法律中明确规定儿童权利的基本内容。在2020年10月17日最新修订的《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中也提到了国家保障未成年人的生存权、发展权、受保护权、参与权等的权利，明确了未成年人依法平等地享有各项权利。如何界定和解释权利一词是法理学上的一个难题，不同的学者对权利做了不同的概念界定。柏振锋指出，罗马法中对公法和私法的明确区分是保障个人权利的基础。Res 将利益和福祉作为权利概念的核心，强调非个人主义，认为权利是他人的义务的基础。他强调权利基于利益与福祉，利益是使其承担义务的充分理由。夏勇认为，权利是为道德、法律或习俗所认为正当的利益、主张、资格、力量或自由。张洪山认为，权利就是某种行为的正当性，是社会成员们因为认为其行为对他人无害，从而普遍对某主体欲为或代为或正为的该行为表示的赞同性的意见态度。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将儿童权利定义为儿童依法平等地享有各项权利，不因本人及其父母或者是其他监护人的民族、种族、性别、户籍、职业、宗教信仰、教育程度、家庭状况、身心健康状况等受到歧视。2. 新冠肺炎疫情下中国儿童的权利现状。下面主要就儿童的生存权、心理健康权、受教育权、医疗决定权、儿童表达权等方面进行介绍。首先，儿童的生存权利。生存权是首要的儿童权利。新冠肺炎疫情的突发对儿童产生了普遍性和不确定的影响。联合国儿童基金会2020年11月18日发表的《谨防出现迷茫的新冠一代》的报告中指出，截止2020年11月3日，在按照年龄分类提供数据的87个国家中，20岁以下儿童和青少年感染病例占这些国家已报告感染病例总数的11%。对此，联合国儿童基金会执行主任福尔指出，该报告颠覆了自新冠肺炎疫情流行以来的一种错误的观点，即儿童几乎不会受到这种疾病的影响。他还强调，儿童可能患病并传播该疾病这一基本的事实，只是新冠肺炎大流行的冰山一角。基本服务的中断和贫困率飙升对儿童构成的威胁是更大的。儿童作为健康弱势群体，在突发的公共卫生事件中面临着更多的健康与生存等各项权利缺失的风险。2020年1月20日，深圳报告了首例新冠肺炎儿童确诊病例。2020年2月2日，国家卫生健康委员会发布了关于做好儿童和孕产妇新冠肺炎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明确了儿童和孕产妇是新冠肺炎的易感人群。专家强调，针对有基础疾病的孩子，要尽量做到早期的识别，及时救治。受新冠肺炎疫情影响，全国各地的学校、公共卫生和医疗机构等全面进入了疫情防控模式，公众对新冠病毒警惕性提升，儿童的疫苗的接种、儿童慢性病诊疗等常规的诊疗流程发生了变化。与此同时，学校停课，室外活动受限，在线教育时间拉长，长期居家等也提升了儿童视力、操纵、心理伤害等健康的风险。国家卫生健康委副司长宋丽强调，疫情期间各级医疗机构，特别是妇幼保健机构，
基层医疗卫生机构要做好常态化儿童疫情防控工作的同时，持续做好儿童的健康管理。一方面，各级医疗机构要严格的落实预检分诊、发热门诊管理的要求，开展非急诊预约诊疗，精准预约时段，减少家长和确诊儿童在医院候诊的时间，降低因在院内聚集所导致的感染风险。另一方面，通过自制新冠肺炎疫情常态下儿童健康保障的宣传知识手册，开发医院的 APP、公众号等新媒体平台，多渠道、多途径进行健康教育和社会的宣传。二、儿童的心理健康权利。心理健康是个人全面发展的重要基础。刘玉娟指出，在新冠肺炎疫情全球大流行的背景下，儿童和青少年被迫保持社交距离，进行居家学习，这易产生恐惧、焦虑、抑郁、躯体化等的心理问题。另外，殷小简等指出，网络媒体对于新冠病毒的负面渲染和污名化，以及居家隔离期间不良的家庭环境，是造成儿童心理健康问题的危险要素。李一等对湖北地区1172名8至18岁的儿童进行的调查显示，儿童可能正在经历着创伤后压力障碍症与广泛性的焦虑共病的病症，而感知威胁和污名化的耻辱感是造成此次疾病的风险因素。赵路维的研究发现，疫情期间有22%的儿童和青少年患有焦虑性的情绪障碍，比非疫情期间的患病率高出4.1%，其中9到12岁儿童患病率高达19.1%。所以，宋立也重点强调应重视对确诊儿童人文关怀和心理的支持。第三，儿童的受教育权利。李慧玲等认为，受教育权是公民接受人权教育的权利。联合国的统计数据显示，全球近8.62亿的儿童，也就是全世界一半的学生，由于对冠状病毒的恐惧而缺课。而中国教育部的数据显示，全国约有2.2亿儿童青少年，包含1.8亿的中小学生以及4700万的幼儿园儿童，因为疫情受到居家限制。为保障学生能够享受教育的权利，教育部针对疫情期间停课、不停教、不停学做出了组织部署，要求各地教育部门和学校要因地制宜地组织教师开展在线教育，明确授课内容、课程的安排、授课组织形式，教学过程中要注意青少年的身心健康，把握好教学内容的适量和教学时长的适当。强调要结合当地线上教学平台和各校实际，整合优质教育资源，确保各类教师有序地开展教育教学。与此同时，为了支持帮助学生的学习，教育部还整合了国家有关省市和学校优质的教育教学资源，在延期开学期间开通了国家中小学网络云平台和电视空中课堂等的渠道，免费为学生们提供了学习资源和学习的条件。但与此同时，疫情防控常态化的网络课程也暴露了许多不容小觑的问题，例如网络资源和教育资源的分配严重不均衡，这主要体现在数字鸿沟扩大、弱势群体受限和教学资源不足等的方面。这种网络资源和教育资源的极大落差，引发了农村地区、偏远贫困地区的孩子在心理上的自卑感、焦虑感、贫困感，甚至让学生产生了极端的想法。四、儿童医疗决定的权利。儿童作为不具备完全民事行事能力的群体，在现实医疗活动中如何有效地保障其医疗决定权利，具有复杂性和特殊性。王晶等指出，儿童医疗决定权利具有其特殊的伦理困境。一方面，儿童同成年人一样具有最基本的人权，有决定个人事务的权利，但另一方面，受年龄限制，儿童无法在医疗问题上做出合理的、合适的判断和选择，需要其法定监护人为其进行选择和决定。他们认为，应利用伦理原则来指导医生、儿童患者、监护人如何对待儿童医疗决定权利，以保障儿童的最佳利益。根据教育部的通知，自
2020年5月开始，全国各地中小学及幼儿园根据自己的疫情防控实际情况，做好陆续返校的工作。新冠肺炎疫情防控期间，为应对学生的陆续开学而带来的校园内儿童流感发病率回升的问题，全国各地很多医院根据国家卫健委对新冠肺炎防控相关的要求和当地卫健委的相关标准，开设了儿童发热门诊。儿童发热门诊的设置一般包括了独立的区域或者是分别设有病人和医务人员专用通道，设有污物的通道，设立了独立的空调的一个系统。儿童发热门诊实行了24小时运行制度，运行期间有1名主治的以上医生负责就诊。为减少患儿的心理恐惧，提倡家长陪伴，单人单间，留观期间不得离开病房，禁止探视。不同年龄阶段的儿童提供快捷高效的就医途径，针对不同儿童提供个别化的筛查和诊疗等的一些服务。5. 儿童的表达权利。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第19条规定，未成年人的父母或者是其他监护人，应当根据未成年人的年龄和智力发展状况，在做出与未成年人权益有关的决定前，听取未成年人的意见，充分的考虑其真实的意愿。该条款在一定程度上传达了我国对于儿童表达权利的规定和保护，肯定了未成年人表达意见的权利。敖海静指出，儿童表达权利实际上是赋予儿童参与和其权益相关事项的一定程度的权利。儿童表达权利通过儿童自身积极主动的发表意见，来对相关程序和决策发挥影响，来保障和改善儿童自身的权益状态。Hart 认为，儿童的声音应该是被倾听的，并将声音定义为在个人内部或者是人际交往中的个人观点的表达。它能够发展人的生存思考能力和选择能力。陈凤如等强调，要重视对儿童的媒介素质教育。他们指出，由于传统教育观念的影响，儿童的表达权长期受到忽视，经常面临着失语的困境。卜卫认为，在突发卫生事件中，应鼓励儿童参与信息的传播。儿童的参与有利于提高儿童做决定的能力。需要强调的是，信息的传播要遵循不隐瞒、不欺骗、公开透明、理智客观、鼓励参与的原则。张梅认为，儿童在教育过程中话语权的缺失，主要体现在于课堂话语主体的单一、师生课堂交往的受控性、课堂话语的虚假性以及课堂话语的不平等性等的方面。而长者本位的文化、家本位文化是儿童话语权缺失的一个重要原因。3. 中国政府及相关的部门在防控期间的一些工作情况。首先，民政部2020年2月11日，民政部下发了关于做好因新冠肺炎疫情影响造成监护缺失的儿童救助保护工作的通知。通知要求，因疫情影响造成监护缺失的儿童，应及时将其纳入救助保障的范围。对于符合条件的，及时落实临时救助等社会救助政策和困境儿童保障政策，确保生活兜底到位。各地民政部门、村居委会、乡镇相互协调，及时响应，为监护缺失儿童落实临时的照料咨询、转介服务、个案跟踪、资源链接等的服务。民政部办公厅2020年12月14日印发了《儿童福利领域服务机构新冠肺炎疫情常态化防控指南》和所在社区的市级行政区域出现本土确诊病例的儿童福利领域服务机构新冠肺炎疫情防控指南的通知。该通知要求各儿童福利领域服务机构要科学精准地做好疫情防控工作，重视对社区和社会散居的孤儿、农村留守儿童、困境儿童家庭疫情防控的支持，并关注妥善做好疫情防控所导致的监护的一个缺失，做好儿童救助保护工作，以及保障困难儿童的合法权益。中国卫生健康委员会在新冠病毒感染的肺炎疫情紧急心理危机干预指导原则中也强调，
家庭对于儿童权利的支持和保护的重要性。在居家隔离期间，儿童可以从家长那里获得较好的帮助。家长应该保持与儿童密切、开放的沟通交流，可以有效地识别儿童的身心健康问题，并及时地提供心理安抚和支持。因此，南方指出，疫情防控系列政策不仅将儿童纳入了我国公共卫生应急管理制度的重点保障群体的范围，更重要的是为我们拓展了家庭监护缺失或监护不当等类型困境儿童的内涵，在特殊时期织密了儿童权利的保护网，为今后我国困境儿童福利与保护工作指出了重点的方向。其他社会相关部门的努力也是不容忽视的。国家体育总局体育运动科学研究所、中国学前教育研究会等部门陆续推出了疫情期间儿童居家运动方案、亲子游戏等，呼吁各个家庭行动起来，在居家隔离时期进行亲子运动，增强儿童自身的抵抗力。大量的幼儿教育机构、幼儿园也推出了各类抗疫期间运动游戏与亲子体育活动。但是宁可等人的研究也认为，目前大部分的运动游戏存在着碎片化、结构性不强、运动科学性不足等的问题，并且缺乏可操作性和专业性，没有考虑到家庭在实际运动过程中的一些困难。据调查，在疫情爆发期间，全国很多的公共图书馆在未成年人群中发挥了不可或缺的科普教育的一个作用。通过调查发现，各大图书馆在第一时间通过微信公众号、微博、图书馆网站等平台，向未成年人普及新型冠状病毒有关知识。例如，北京市的西城区青少年儿童图书馆的每日疫情新闻，黑龙江图书馆少儿部的防疫知识，洛阳市少年儿童图书馆的少图防疫等。这次疫情为公共图书馆的信息化服务带来了良好的契机。图书馆通过开展丰富的未成年人线上服务，不但帮助儿童消除了因疫情带来的恐惧的心理，普及疫情的知识，更重要的是通过数字资源的共享发展，引入了越来越多的社会力量，协调参与保障未成年人的权利，助力疫情期间儿童权利的保护。在疫情常态化情况下，从政府到家庭，社会各界都应该注意关注新冠肺炎疫情对儿童权益的影响，通过共同的努力，把新冠肺炎疫情对儿童权利的负面影响降低到最低。好，以上就是我所发表的内容。 추이치나이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권리 위협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중국의 현황과 대응책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국 유니버시티 오브 리츠의 줄메인 교수님께서 팬데믹 시기 아동의 빈곤과 복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표도 사전 녹화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the invitation to come and speak to you today, even if I can't be with you in person. It's a very different time of day in the UK, where I live, so this is pre-recorded. But I'd be very pleased if you'd like to email me with any questions or comments. My name is Dr. Jill Main, and I'm an Associate Professor in Childhood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Leeds in the UK. My research is all about child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nd in particular, how we can better listen to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and put their views on what poverty is at the centre of how we conceptualise and measure poverty, and of interventions designed to eradicate poverty and ameliorate its effects. Today, I'll be giving you an overview of how children and young people have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and some projects I've been involved with to keep doing research and supporting children when we can't do face-to-face research. Next slide, please. In this presentation, I'll start off with some background information on child poverty and wellbeing in the UK. Then I'll talk a bit about children and policy over the course of the pandemic, as well as policies the media has commented on children over the course of the pandemic. And I'll say a bit about the popular narratives that have happened in the UK. Then I'll talk about two projects.
Firstly, the Messenger Birds project, which I was involved in as part of my partnership with All Together in Dignity Fourth World,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 Then about the Talking About Poverty Toolkit, which was developed with a group of young people, my colleagues at the UK End Child Poverty Coalition and me. Next slide, please. Thinking about child poverty in the UK, even before the pandemic, the state of the country was not good. Despite being the 6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e had 4.3 million children living in poverty, 31% of all children in the UK. Of course, the risk of being in poverty differs for children from different backgrounds. Those at highest risk of living in poverty lived in lone parent families, in larger families with 3 or more children, or were from racially minoritised groups. Our politicians in the UK tend to say that getting into work is the best route out of poverty. But until we have better jobs and working conditions, that's not the case. Of the 4.3 million children living in poverty, 3/4 of those lived in households with at least one adult in paid work. We haven't yet seen the impact of the pandemic reflected in child poverty figures, but predictions indicate that the situation will have become much worse. This, of course, has serious and lifelong implications for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the well-being of the adults that these children will grow up to become. Next slide, please. The UK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been problematic in many different ways. One of these ways is the way that children have been treated. I haven't got time to go over all the information today, so I'll focus on some specific impacts on children's education, health, and well-being. In terms of education, as in many countries, in the UK suspended in-person teaching in March 2020 for everyone apart from the children of key workers or children who were known to be vulnerable to abuse or neglect. Other teaching was delivered online. Schools began to reopen in June to September 2020, but closed again in December to January 2021, and reopened again in February 2021. Politicians in the UK have been criticised for keeping in-person teaching going for too long and not taking the threat of transmission between children and back into families seriously. Politicians have also spoken to the media, calling teachers lazy, when in reality teachers have been working harder than ever to continue offering in-person teaching to some children and teaching online for others. Another area of great difficulty has been secondary school exams. The GCSE exams at age 16 and A-levels at 18 determine the opportunities children have for higher education and entering the workforce. In 2020, all exams were cancelled. Grades were calculated based on teacher judgments, and then a computer algorithm was used to adjust these. But this algorithm downgraded lots of students, particularly those from schools in low-income areas. In the end, as a result of criticism and pressure from teachers and the public, teacher grades were reinstated. But lots of young people faced distress, disappointment, and missed deadlines because of the mistakes that the government made. In terms of health and well-being, one area where there were lots of debates were free school meals. Some children in low-income households in the UK are eligible to receive free school meals to ensure they have at least one good meal each day. The government hired companies to deliver these meals, but the food provided was very small and not nutritious enough. The government also didn't want to provide meals over school holidays, despite lots of parents losing jobs and income.
In the end, a campaign by a famous footballer, Marcus Rashford, pressured the government into providing meals for these children. But children also need lots of other resources. Parents living in poverty spoke to researchers about having to choose between paying for Wi-Fi so that children could learn, or buying food so the family could eat. Lots of families also did not have the devices they needed for children to access online learning, or they didn't have enough devices, so parents were trying to use them for work, while children of different ages were also trying to use them to access lots of different types of lessons. Another important aspect of well-being is that the increased stress on parents and families meant that child protection was a real concern for more children than before. And also, children at risk did not have external contact or escape from potentially abusive homes. Coupled with a reduction in in-person child protection services, this means that it's likely that there were a lot of unrecognised child protection issues during the pandemic. Next slide, please. The ways that children were represented by politicians and in the media were also problematic. Early on in the pandemic, many media sources referred to children as vectors or as super spreaders, with the potential to infect older and more vulnerable people. While this may be true, it does not recognise children as human beings, who were for the most part doing what the government told them to do. They were not responsible for resolving the pandemic, the government was. Young people were also singled out by the media for breaking regulations, for example, by having parties and putting older people at risk. These claims were often made without evidence and without any investigations into whether young people really were doing these things more than adults. Young people are also more hesitant to get the vaccine than older age groups in the UK. 1 in 6 have expressed concerns, compared with 1 in 10 in the whole adult population. This may be because irresponsible news stories were circulated about the risks of some types of vaccine, along with messages that younger people are in less danger. Next slide, please. Moving on to some better news, there were several groups in the UK who wanted to provide some good experiences for children throughout the pandemic. Many young people talked about feeling isolated and lonely. So some colleagues of mine at an organisation called All Together in Dignity Fourth World decided to put together packs of resources to send out to young people, including some arts materials, some seeds to plant, and a bird for them to colour in and send back with their messages of hope. This is one example of a bird from a girl called Alicia, who wanted everyone to stay safe from COVID-19 and wanted to tell other children to protect the NHS and not to worry. We collected lots of these birds and used them to send to other children and also to show to members of Parliament so they could see what children were saying. Next slide, please. Another project which we had planned before the pandemic was with colleagues from the UK End Child Poverty Coalition. We wanted to work with young people so that they could be involved in campaigns about ending child poverty. Because the pandemic meant that we couldn't meet in person, instead we got a group of young people who had experience of poverty in their childhood and met together online. We're developing 2 projects from these meetings. One is an ambassadors scheme, which will give young people aged 16 to 25 the chance to work with the coalition to design campaigns and meet with members of Parliament. And the other is a toolkit to help young people and community groups to talk about poverty and come up with things they and their communities can do to help make life better for children growing up in poverty. Even if we have to live with COVID-19 for a bit longer,
we can still do these things to make connections and help to make a difference to children's lives. Next slide, please. So, just some final thoughts from me. I think that in many ways, children lost out most of all in the pandemic. They lost the chance to meet with friends, to have their education, and to have new experiences and go to new places. Since children were in less danger than most older people, this has been a huge sacrifice on their part. Despite this, in the UK, the government has not done enough to help children. The policies I mentioned before were not good, and they only changed them because of public pressure. The recovery package for children that the UK government has planned is only worth £50 per student per year. This is about 1/10 of what educators say children need to recover from the loss of learning. One reason why policies have been so inadequate for children is, I think, that children were not included in any of the discussions or debates about what we can do. They were treated as if they were an inconvenience, and they were not listened to. This goes against children's rights and is not in their best interests. In my view, the UK has treated children very badly over the course of the pandemic, and we need to do better. I'll keep working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make sure their voices can be heard, and I know you will too. Next slide, please. So here are the references I've used for this talk, and final slide, please. Thank you again for inviting me. I'm very honoured to have had the chance to talk to you in this video, and I hope I'll hear from you about your ideas and plans for how we can research children's lives and support them to help recover from the pandemic. Thank you, and goodbye for now. 질메인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목소리를 더 듣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사례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김선숙 센터장께서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아동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의 김선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셨던 미국, 영국, 중국과 이어서 한국의 아동과 가족의 삶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의 아동과 가족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모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가족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스트레스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은 굉장히 다양한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족의 이런 부정적인 변화는 아동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양육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 특히 정신 건강이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런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제공을 하였습니다. 크게 우리나라도 돌봄이라든지 재난 대응이라든지 또는 학습 지원, 문화나 여가, 경제 지원 등 5가지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아동과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코로나19가 아동과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우리 아동들이 코로나 감염병 이후에도 건강한 그 발달을 유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통합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는 생애 과정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 단계가 달라질 수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지만 또 아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의 또 상호작용 안에서 발달 단계에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 문헌을 쭉 보면서 외국의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이런 증거들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이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동과 가족이 똑같은 위험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취약한 것처럼 이전에 경험하고 있는 누적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코로나에 따른 또 다른 어려움에 더 심하게 직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나 또는 우리 보장원과 같은 기관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아동과 가족의 회복 속도는 달라진다는 것을 이전에 다른 재난과 관련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동 가구나 부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집안에 있게 됨으로써 자녀 돌봄이나 양육 부담감 당연히 커집니다. 특히 이거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성의 그 가사노동의 집중, 돌봄에 대한 그 역할의 과중함 이런 것들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통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작년 말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이 연구는 특히 아동의 응답 결과가 아니라 보호자의 응답 결과 약 8만 명 이상의 보호자들의 전국에 있는 아동을 가진 보호자의 응답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분석한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 외에 코로나 이후의 경제 변화 정도와 그다음에 생활 변화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 서비스 아동 가족 지원 관련된 사회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였는지 그리고 결과 분석으로서 사용한 것이 보호자의 정신 건강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동과 가족의 삶의 변화는 특히 경제적인 변화는 모든 가정이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가정이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그것은 아동의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더 좋아졌다는 거의 보이지가 않죠. 더 좋아진 가정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나빠졌느냐? 결론은 심플했습니다.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줄어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먼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수준, 경제 수준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모두 다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적된 그런 그 기저질환과 같은 누적된 어려움이 코로나 이후의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처럼 빈곤한 가정에서 훨씬 더 크게 경제 수준 하락으로 인해서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양부모보다는 조성 가구나 한부모 가구에서 이런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에 생활 변화입니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감염에 대한 두려움, 노동시간 증가, 돌봄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종교나 문화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 변화를 가장 다양하게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특히 미취학 가구에서 특별히 미취학 가구에서 6세 미만의 미취학 가구에서 그 어려움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변화, 생활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요. 자녀 양육으로
양육으로 인한 가사노동 증가는 어떤가? 이것도 빈곤과 비빈곤 가구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놀란 거는 빈곤과 비빈곤 가구 모두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했고 다른 그 내용들과는 달리 이 증가분은 빈곤과 비빈곤 모두 유사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여성의 역할의 증가입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높이 증가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지난 3월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3분의 1 수준으로 아버지가 육아로 인한 가사노동을 한다고 코로나19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2.5배 이상 어머니가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맞벌이 가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 가족의 그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양육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앞에 봤었던 그 가사노동 시간 증가는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과 비빈곤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가 아닌 한부모나 조손가구가 훨씬 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양육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는 어떻게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느끼는 감정을 저희가 행복, 우울, 분노, 외로움, 불안 이렇게 봤습니다.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행복감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미취학,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행복감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과 후 아동 종합 실태조사의 결과를 같이 비교를 해서 코로나 전후의 보호자의 정신건강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행복감은 줄었고요. 우울감은 증가한 것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또 가구 형태나 가족의 형태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가 봤더니 역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빈곤과 비빈곤 모두 행복감이 줄었는데요. 특히 빈곤 가구는 원래도 낮았지만 더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양부모보다는 한부모 가구의 그 부모의 행복감이 원래도 낮았지만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것이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울감은 빈곤 가구가 워낙 높았긴 했지만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가족 형태에 따라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스트레스풀한 상황 그리고 보호자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족 중심의 지원을 하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아까 5개의 영역을 구분해 봤는데요.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가장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수단과 같은 것입니다. 아동 돌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다시 말하면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장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연령별로는 미취학 가구의 보호자가 가장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이 중고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돌봄을 받는 비중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클수록 그 현금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바우처라든지 이런 현금 급여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한 그룹과 이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보호자를 나눠서요. 이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이 부모가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 수준이나 우울감이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결과는 뭐였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용 집단과 미이용 집단의 평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이용하지 않은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이 새로운 집단이 아니라 원래 사회 서비스를 이용했었던, 다시 말해서 저희
주로 취약계층에 제공됐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한 사람들이 이용 집단에 포함이 됐었고요. 취약계층이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취약계층들이 서비스 이용 집단에 포함이 돼 있었고 나머지가 미이용 집단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비스의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과연 어떤가를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서 정신건강 수준을 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겠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주로 교육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어릴수록 우리가 아까 그 막대 그래프에서 확인한 것처럼 돌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서비스 미이용 집단과 이용 집단의 그런 생활 변화나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부모의 우울이나 또는 부모의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미이용 집단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초등학교 저학년,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 다시 말해서 아동의 연령이 어린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의 연령이 조금 더 높은 경우에 정신건강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부모의 연령이 어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가구에 보다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서비스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지금 볼드체로 표시한 것이 이용 집단과 미이용 집단에 동일하게 나타난 그 연구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보시면 미이용 집단보다는 이용 집단의 설명력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도 서비스 이용하는 집단에 있어서 정신건강 수준의 서비스 이용 자체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시지를 크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가족의 어려움을 굉장히 다양하게 초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행복감은 증가시키고 우울감은 감소시켰고요. 여전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취약계층에 굉장히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 말고 그 외에도 경제적 지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보편적으로 제공되되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상황에 아동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정책과 서비스가 다시 조금 더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가족 친화 정책을 우리가 조금 더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 이전에 누적된 아동 가구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재난 대응 체계를 아동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 중에 하나가 아동 중심의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아동 보호 체계의 인력이나 전문성 등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제 자료가 넘어가질 않았네요. 제가 계속 넘어갔는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발표해 주신 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20년 말 전국의 0에서 18세 아동과 보호자 8만여 명에 대해서 대규모 코로나19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아동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시대 아동의 목소리에 관해서 미국, 중국, 영국, 한국의 현황을 들어보았습니다. 국가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아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고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반영할지에 관해서는 2부 토론 시간에 더 자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휴식하시면서 영상 시청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마치고 다시 뵙겠습니다.